우리도 한국인처럼 똑같이 대해달라고요. 우리도 한국만큼 월급 주고 한국처럼 일 적게 하고 싶다고요. 최근 한 달째 이어오고 있는 인도 삼성 공장 파업에서 인도의 강성 노조가 점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 측에서 철수카드를 고려하자 인도 정부 측에서 황급히 조치를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나 강성 노조도 쉽게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한국 기업이니 한국 직원들이 받는 대우를 똑같이 해달라는 주장을 하며 파업을 무기한 이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전자 주가는 최근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인도 공장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삼성전자의 주가 폭락이 계속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인도 노동자들의 파업의 뒷 배경에는 현재 또 다른 세력이 개입한 건 아닌가 하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자가 개입하여 강성 노조를 부추기고 있는 게 확실하다는 의혹까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처음 이 시위가 시작된 계기가 도대체 어디부터였나 따져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사항에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 사내 네트워크에 올라온 인도 인사팀의 이야기를 번역해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30대 인사팀장 올리버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 한국에서도 인도의 파업 소식이 많이 전달된 듯한데 지금 첸나이 지역은 말 그대로 아비규환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인도에 공장을 설립할 때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이번 인도 법인을 차릴 때 인도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에서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아무래도 삼성 같은 대기업이 들어가게 되면 인도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어느 정도 기술을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는 세금 감면과 부지 제공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를 약속했습니다. 덕분에 공장 설립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현지 직원 채용도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이 이렇게 심각하게 퍼질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인도 노동자들은 자잘하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긴 했죠. 식당 메뉴 개선이나 휴게시설 확충 같은 건 수시로 불만을 표시하곤 하거든요. 당연히 저는 이런 요구사항들을 가능하면 모두 수용하려 노력했어요. 삼성 측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생산성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직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라는 모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파업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시작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어느 날 한 직원이 저에게 면담을 요청해왔어요. 라훌이라는 20대 후반의 청년이었죠. 라훌은 평소에도 성실하게 일하던 직원이었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습니다. 라훌이 제안하는 내용이라면 조금 무리한 내용이라도 들어줄 용의가 있었어요. 참 선한 직원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라훌은 에어컨 버스를 좀 더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통근 버스 중 5대에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더 늘려줄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인도의 더운 날씨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였죠. 저는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요구사항이라면 충분히 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라훌이 다시 면담을 요청해왔습니다. 2차 협상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에어컨 설치에 무슨 2차 협상이 필요한지 의아했지만 좀 더 일정을 당겨달라고 부탁하려나 가볍게 여겼죠. 하지만 면담실에 들어선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라훌과 함께 아미트라는 직원이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미트는 공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불만도 굉장히 많고 일도 성실하게 하지 않는 직원이라 골치가 아팠죠. 저는 아미트의 등장에 왠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면담이 시작되자마자 아미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라훌은 그 면담 내내 입도 뻥긋 않더라고요. 아미트는 다짜고짜 급여 인상을 요구했어요. 그것도 터무니없는 수준으로요. 저는 아미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재 첸나이 지역의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1만 9천 루피 정도예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30만 원 수준이죠. 그런데 삼성은 이미 그 금액의 2배에 가까운 3만 5천 루피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56만 원이나 되는 금액이죠. 사실 처음 이 급여를 책정할 때 저는 강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노동자 평균 임금 정도로 맞추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굳이 삼성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평균 임금의 2배나 되는 금액을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그때 함께 일하는 김 팀장이 인상 깊은 말을 했어요. 김 팀장은 삼성이 인도로 온 이유는 단순히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삼성의 인도 직원들이 급여를 잘 받으면 해당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인도 정부가 삼성에 제공해준 혜택에 대한 보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사람을 부품처럼 취급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이라는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삼성은 항상 글로벌 기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결국 그 급여 수준에 동의했었습니다. 그러니 아미트가 받는 금액은 이미 평균 노동자들의 임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는데도 지금 현재 급여의 2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아미트는 노동시간 단축과 추가 수당 인상까지 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운영한다면 회사의 재정 상황은 엉망이 될 게 뻔했죠. 저는 아미트의 요구를 듣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를 어떻게 할 생각을 했을까 싶었죠. 회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미트는 자신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듯 강하게 주장하더라고요. 그 옆에 라훌의 표정은 달랐어요. 라훌은 아미트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굉장히 곤란해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라훌은 아미트와 뭔가 이야기한 게 있는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무조건 받아줄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먼저 아미트의 요구사항을 잘 들었다고 설명하고서는 현재 삼성이 지급하고 있는 급여가 이미 지역 평균의 2배에 가깝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라훌이 요구한 에어컨 설치는 105대가량 증설할 예정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미트는 자기들 요구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말이냐고 얘기하고서는 한두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며 그 즉시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월급 인상만 해주면 순순히 물러나려고 했는데 노조가 생긴 이상 더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더한 조건을 내걸었어요. 월급 2배 인상에 근로시간은 단축해달라며 더한 생떼를 쓰더라고요. 아미트는 현재 주 6일 근무제인데 한국처럼 주 5일 근무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루 근무 시간도 인도가 더우니까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삼성의 직원이고 삼성은 한국 회사니 한국처럼 대우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했어요. 이건 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면서 더 높은 직원을 만나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일단 오늘은 더 이상 협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일단 삼성은 노조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돌아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미트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라훌은 옆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표정이 엄청 안 좋더라고요. 라훌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괜히 여지를 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라훌의 눈빛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김 팀장이었으면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현재 한국 출장 중이라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 저는 즉시 내부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당연히 모두들 아미트의 요구가 터무니없다는데 동의했어요. 우리는 이 안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초기에 라훌이 요청했던 에어컨 버스 확대와 직원 복지를 조금 더 높여주는 방향으로 제안하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합리적인 대안이긴 하거든요. 그치만 노조까지 만들겠다는 아미트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라훌과 마주쳤어요. 라훌의 표정이 여전히 어두웠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제 사무실로 불렀어요. 라훌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라훌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긴 노조에 들고 싶지 않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라훌이 에어컨을 설치해달라는 면담을 했다고 얘기했고 팀장님이 긍정적으로 해주신다길래 기쁜 마음에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얘기했는데 아미트와 그 일행이
갑자기 다가와 그것 가지고 만족하냐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는 이런 노조들이 파업하는 게 흔한 일이라고 하더니 한국의 어떤 기업도 노조가 끝까지 해달라고 뗐으면 다 들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도 뗐으면 가능하다며 라훌 보고 2차 면담을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고 했어요. 2차 면담을 가기 전 라훌 보고는 입도 뻥끗 하지 말라고 했고 그 전에 다른 직원들도 몇 명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모두 공산주의에 관심이 많은 직원들이었어요. 부자들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인도의 부는 정말 일부만 가지고 가는데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리고 삼성은 돈도 많이 벌면서 우리 피를 빨아먹는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더라고요. 라훌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자긴 원치 않고 나가고 싶다고 얘기했고 그들은 쉽게 라훌을 놔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라훌의 집과 가족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며 그들이 위험에 처하는 걸 원치 않으면 자신들과 함께 투쟁하자고 했죠. 라훌에겐 홀어머니가 계셨고 라훌은 어쩔 수 없이 그들과 함께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상황이 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했고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라훌의 말에 따르면 이미 많은 직원들이 그 노조와 함께 하기로 했고 일부는 자기처럼 어쩔 수 없이 노조에 든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저는 다음 날 아미트에게 에어컨 버스 확대와 일부 복지 외에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했고 아미트는 회사 측의 제안을 듣자마자 돌연 총파업에 들어갔어요. 이 순간부터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시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첸나이 공장은 삼성의 인도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이 공장이 멈추면 생산에 큰 차질이 생길 게 뻔했어요. 그러면서 협상안에 이 내용도 추가해달라고 얘기하며 점점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어요. 만약 직원이 사망하면 직장도 승계해달라고 하고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으니 학비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죠. 저는 그들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그들이 한국 삼성과 비교하며 차별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한국 삼성 직원들은 재택근무도 한다던데 우리도 재택근무를 원한다는 말과 더불어 무조건 똑같은 복지를 해달라고 주장했어요. 어떻게 한국 직원들과 같은 대우를 바라는 건지 현실 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아미트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아미트를 비롯해 공장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들은 시위 행진을 할 거라며 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시위 행진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얻을 것이 없다며 회유하려 했지만 들은 척도 않더라고요. 노조 측에선 정말 통보한 날짜에 시위를 하는 듯 했고 저는 골치가 아팠어요. 그런데 갑자기 인도 정부 측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첸나이 근처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상황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노조 파업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정부 관계자는 갑자기 정말 죄송하다며 바로 처리하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되지도 않아 바로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즉시 경찰을 보내 해당 시위대를 불법 시위로 간주하고 100명 가까운 직원들을 모두 구금시켰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건 구금 장소였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다 보니 구금시킬 장소가 부족했고 인근 결혼식장까지 수배해 4군데로 나눠 가둬놓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얼마 후 다시 정부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매우 공손한 태도였어요. 너무 미안하다며 이런 일이 생기면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전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인도 입장에서는 삼성이 떠난다고 하면 손해가 막심했어요. 물론 삼성 측에서도 그간 설비 투자 비용과 공장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간 인도 정부에서 거의 무상으로 지어준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발 들어와 달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세금도 파격적으로 낮춰주고 공장 부지며 건립에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노조 때문에 이게 모두 무산돼서 삼성이 떠난다면 삼성을 비롯한 다른 기업들도 철수를 고려하거나 투자하려던 기업들도
투자 회수를 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는 인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강성 노조는 날이 갈수록 요구사항이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출근하지 않고 회사 앞에 천막을 깔고 시위를 이어갔어요. 더 황당한 건 그들이 회사의 화장실이나 급식시설은 그대로 이용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급식 문제는 정말 골치 아팠습니다. 사실 인도 공장의 급식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었거든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일한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인도 공장에도 한국 직원이 있으니 한국 직원만 따로 먹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인도식에다 저 같은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서양식까지 거의 뷔페식으로 차려져 있었어요. 영양적으로도 맛도 우수한 식단이라 점심시간마다 만족도가 높았죠. 노조는 일을 안 하고 파업한다면서 점심시간에는 회사 구내식당에 들어와서 밥을 먹고 가는 게 정말 기생충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들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저는 회사 이전을 고려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투자한 비용도 많고 인도 정부와의 관계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중국 외교부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우 웨이였어요. 리우 웨이는 저를 보자마자 곧바로 파격적인 제안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 직접 공장 부지를 다 봐뒀고 건설에는 한 달 정도의 시간만 주면 바로 인도 공장과 똑같은 공장을 지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공장 건설과 부지 이용 비용 모두 향후 5년간 금액을 받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다른 기업 대비 50% 할인가에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이런 파격적인 조건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다음 제안이었어요. 향후 관세도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물류 비용도 대폭 인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제안이면 공장 이전에 드는 비용도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어요. 왜 경영팀이 아니라 인사팀인 제게 이런 말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리우웨이는 경영팀은 대부분 한국인이라 프로세스를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영국인인 제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리우웨이는 얼른 인도 직원들을 이참에 다 잘라버리고 바로 중국으로 넘어오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리우웨이에게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다른 팀원들과도 얘기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우웨이는 삼성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모두 다 들어주겠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최근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어서 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사활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테니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리우웨이는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며 자기와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는 한라인이니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상한 부탁을 했습니다. 자기가 왔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 중국 조건이 이렇다고만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끝까지 석연찮았죠. 그런데 다음날 한국에 있던 김 팀장이 생각보다 빨리 인도로 돌아왔어요. 노조 파업 얘기를 듣고 예상 일정을 좀 더 당겨 인도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김 팀장은 곧바로 상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제 있었던 중국 외교부 직원의 방문이 떠올랐어요. 저는 김 팀장에게 중국으로 이전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는데 그의 반응은 예상 외였습니다. 김 팀장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인도보다 중국 노조가 더 심하다고 말하면서 거긴 아예 공장을 무단 점거할지도 모른다며 학을 떼었습니다. 김 팀장은 중국의 강성 노조 사례들을 들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2018년 선전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경영진을 감금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의 노동법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어 일단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공장 이전이나 폐쇄도 노조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김 팀장의 설명을 듣고 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중국 외교부 직원의 방문부터 그가 제안한 파격적인 조건들까지 모두 얘기했습니다. 김 팀장은 운영팀이 다 한국 사람이라 아예 CR도 안 먹힐 것 같아서 바로 제게 왔나 보다며
중국과는 절대 일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한 직원이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밖에 큰일 났다고 얘기하더군요. 나가봤더니 정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성 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리프를 인질로 잡고 난동을 피우고 있었어요. 아리프는 나이가 어린 직원으로 기존의 노조에 들지 않고 계속 출근해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위험해 보였어요. 아리프처럼 비교적 나이가 어린 직원들은 어른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조에 들지도 않았죠. 사실 그 나이치고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 만족하고 있었거든요. 어린 직원들의 그런 모습이 노조 위원장의 눈에는 거슬렸던 모양이었어요. 현재 대부분의 직원이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아리프를 비롯한 어린 직원들은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은 철야 작업까지 하며 최대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리프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조 위원장은 다른 어린 직원들 보란 듯이 계속 노조 측에 들지 않고 출근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막 협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노조원들은 이미 한통속이라 그런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있었어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정말 아리프가 다칠 것 같았어요. 노조 위원장은 뾰족한 유리병을 아리프의 목에다 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출근하는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노조 측으로 넘어오면 아리프도 너희도 모두 안전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경찰을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노조 위원장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바로 찔리는 거라며 계속 협박을 이어갔거든요. 아리프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누구 하나 섣불리 나서지 못했어요. 그러자 김 팀장이 갑자기 나서서 말로 회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 직원 한 명 찔러서 뭐가 바뀌겠냐고, 차라리 자기를 인질로 잡고 회사 측과 딜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바람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악질 노조 위원장은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잠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계속 변하는 게 보였어요. 김 팀장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성큼성큼 그쪽으로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여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팀장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당황한 노조 위원장은 유리병 조각을 김 팀장에게 댔다가 아리프의 목에 댔다가 허둥지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 아리프의 목에 병 조각이 스쳤고 아리프가 아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모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놀란 건 노조 위원장이었어요. 노조 위원장이 잠시 빈틈을 보이는 순간 김 팀장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발로 유리병 조각을 차서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순식간에 김 팀장은 노조 위원장을 엎어치기 했습니다. 순식간에 노조 위원장을 제압했는데 사실 노조 위원장 덩치는 김 팀장의 거의 2배였거든요. 그러면서 김 팀장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파랗게 어린 직원을 인질로 이렇게 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고 있었던 직원들도 정신 차리고 똑똑히 보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 직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곧바로 회사 측 직원들이 바로 노조 위원장을 붙잡아 세웠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그 즉시 김 팀장은 유리병에 베인 아리프의 상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곤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야겠다고 말했고 제가 차를 운전해 직원을 태웠어요. 가는 내내 김 팀장은 아리프의 상처를 걱정하더라고요. 다행히 아리프의 상처는 깊이 베이지 않았지만 흉터가 질 것 같아 걱정이었죠. 아리프는 아까 정말 무서웠는데 살려주셔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 팀장은 아리프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리프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병원에도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했습니다. 아리프에게는 당분간 쉬라고며 회사에서 모든 걸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김 팀장에게 도대체 그런 무술은 어디서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그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김 팀장은
군대에서 배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국 군대는 뭐 하는 곳이길래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특전사 출신이더라고요. 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 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특전사는 맨손 격투기부터 시작해 각종 무기 사용법까지 배우는데 심지어 수중 침투와 고공 강화 훈련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그의 행동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솔직히 김 팀장은 호리호리하고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런 깡다구와 힘이 어디서 나왔나 싶었는데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특전사의 훈련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거죠. 만약 오늘 저만 있었더라면 아마 순순히 노조 위원장의 말을 들어줬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 팀장은 상황을 순식간에 제압했고 노조 직원들도 꽤나 겁을 먹었을 것 같았죠. 그러면서 김 팀장은 이대로 가다간 안 되겠다며 공장 이전을 진지하게 생각해봐야겠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장 이전은 정말 큰 결정이니까요. 저는 베트남 공장도 쉽지 않고 태국에 가기도 어려운데 어디로 이전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김 팀장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차라리 한국은 어떻냐고 했어요. 김 팀장의 말을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은 평균 임금이 굉장히 높아 영업이익률이 떨어질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자 김 팀장은 평균 임금은 높더라도 한국은 성실한 사람들이 많아 불량 확률이 확 줄어들 거고 한국 기업이라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사실 한국 사람들이 성실한 거야 잘 알고 있었죠. 여기 직원들만 봐도 그랬습니다. 김 팀장과 다른 한국 직원들은 항상 열심히 일했고 책임감도 강했어요. 김 팀장은 무엇보다 어린 직원을 인질 삼아 이런 행위까지 벌인 노조를 그대로 봐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인도 정부가 어떻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영업팀과 공장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김 팀장이 말했어요. 다음 날 영업팀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오후에 정부 부처 관계자가 공장을 방문했어요. 우리는 모두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반응할 줄은 몰랐거든요. 정부 관계자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최대한 인도 정부에서 해결해 줄 테니 공장 이전만큼은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으로 간다고 해도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있었어요. 한국의 강성 노조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특히 2018년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 당시 현대자동차는 하루에 약 1230억 원의 생산 차질을 겪었다고 해요. 이는 3000대 이상의 차량 생산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죠. 강성 노조는 어디서나 회사 입장에서는 큰 골칫덩어리가 되는 것 같네요. 인도 정부가 아무리 우호적인 입장을 내보이더라도 삼성전자 측에서 계속 남는 결정을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고민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글 어떻게 보셨나요? 강성 노조는 어디서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저번 양궁 감독님께도 몹쓸 짓을 하더니 꼭 뒤통수를 치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 삼성이 얼마나 악질 기업인 줄 아세요? 불량품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폭력까지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인권단체들이 제발 우릴 좀 도와주세요. 삼성 기업에 절대 해가 가지 않도록 제가 책임지고 이 사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디 총리까지 나서 상황을 진정시키고 있는 가운데 인도 내의 삼성에 대한 반한 감정은 극에 치닫고 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폭력까지 행사한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 인터뷰에는 거대한 음모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와중에 인도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인도 전역이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주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프리아라고 합니다. 저는 30살이지만 어린 동생들 셋을 책임지고 있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고등학생 정도 되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고 그간 성인이 될 때까지 큰 아버지 집에서 얹혀 살았죠. 그래서 제가 처음 삼성에 입사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더 이상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살지 않아도 됐고 동생들과 제 생계를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삼성에서 일하면 월급을 2배나 받을 수 있고 직원들을 위한 복지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선 모두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한다며 엄청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최근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업 사태에 마음이 무거워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하루아침에 파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날 아침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어요. 공장 정문 앞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어요. 그땐 파업을 하는 시위대인 줄 몰랐죠. 저는 그들 사이를 지나쳐 공장으로 들어가려는데 누군가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동료 라진이었습니다. 라진이는 저더러 오늘 출근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파업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주변을 둘러봤더니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글자들이 막 쓰여져 있었고 다들 천막 아래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파업이라는 걸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그리고 좀 무서웠던 점은 CITU에서 주도하는 파업을 표시하는 깃발이 걸려 있었죠.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단체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지금 월급이나 복지에 전혀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파업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망설이자 라진이는 CITU는 나쁜 곳이 전혀 아니라며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고 했어요. 며칠만 시위에 참여하면 월급이 2배가 되는데 왜 안 하냐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시위에 참여하면 노조에서 시위 참가비도 매일 챙겨준다고 했죠. 저는 다른 것보다 시위 참가비를 준다는 말에는 살짝 솔깃했지만 이를 가르쳐 주신 한국 팀장님들 얼굴을 떠올리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저를 설득하려는 간절함이 묻어났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파업에 참여할 마음은 없다고, 들어가서 일해야 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라지니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크게 소리치며 저를 배신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권리를 위해 싸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주변 시위대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어요. 누군가 제게 물병을 던졌고 옷이 흠뻑 젖었죠. 두려웠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서자 한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동료들의 원망 섞인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 역시 제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린 동생들을 책임져야 했고 혹시나 파업에 참여한 직원으로 찍혀 삼성이라는 좋은 직장을 잃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작업장에 들어서자 공장 내부는 직원들이 없어 한산했고 출근한 직원들은 모두 저처럼 꼴이 엉망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장에는 한국에서 오신 박 팀장님이 출근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은 제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특히 제 동생의 일로 크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게다가 팀장님은 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서 배울 점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출근한 동료들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걸 눈치채셨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오늘 아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박 팀장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곤 자신은 한국인이라 괜찮지만 저 같은 현지 직원들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출근한 것에 대해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자 제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파업은 오래되지 않아 마무리되지 않겠냐며 그때까지 조금만 같이 버텨보자고 하셨죠. 문득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어요. 처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공정에 당황했죠. 막상 할 줄 아는 일이 없어 삼성에서 잘리면 어쩌나 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때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셨는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질문해도 늘 차근차근 도와주셨고 할당량을 못 맞출 때면 아저씨들이 일을 다 끝내고도 돌아가면서 도와주셨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실수로 불량품을 만들어냈을 때의 일인데 그때 저는 정말 겁에 질려 있었죠. 하지만 박 팀장님은 화내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 꼼꼼히 알려주셨죠. 그 덕분에 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점점 실력도 늘어갔습니다.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은 늘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게다가 한국에 다녀오실 때면 꼭 과자를 선물로 가져오셨죠. 그 중에서도 저는 새우깡이 제일 맛있더라고요. 아무튼 한국 아저씨들은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모르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늘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저씨들께 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조금만 버티면 시위가 금방 진정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나서서 시위 주동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직원들 사이에 철수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잘 해결될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철수라니 당황스러웠어요. 불안한 마음에 박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의 사무실 문을 조심스레 두드렸고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에 안으로 들어섰어요. 박 팀장님은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시곤 무슨 일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철수 소문이 사실인지 여쭤봤습니다. 박 팀장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박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는 공장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중이고 이미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린 동생들은 오롯이 제 월급으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막내 동생이 생각났어요. 사실 막내 동생은 요새 이유도 없이 자주 고열에 시달리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 막내 동생이 갑자기 고열로 쓰러졌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너무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갈 돈도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생각난 게 회사 의무실이었어요. 직원들을 위한 곳이라는 걸 알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동생을 안고 의무실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의무실 직원들은 냉정하게 직원이 아니면 치료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바로 앞에서 아파서 축 늘어진 동생을 보며 제발 조금이라도 봐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가 어려운데 제발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죠. 하지만 결국 문전박대를 당했고 복도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박 팀장님이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셨습니다. 상황을 듣고 난 박 팀장님은 즉시 의무실로 들어가셨어요. 의무실 직원들에게 직원의 가족도 가족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당장 봐달라고 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의 강력한 요청에 의무실 직원들은 마지못해 동생을 진료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회사 정책이 바뀌어 직원들의 가족들도 의무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와 박 팀장님께 너무 감사했고 동시에 미안했어요. 하지만 박 팀장님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가족들이 편안해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며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박 팀장님을 비롯한 한국 아저씨들은 종종 제 동생들을 위한 선물이나 간식들을 챙겨주셨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아 더욱 열심히 일했고 그 결과 생산 라인의 책임자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삼성 공장은 제게 단순히 일자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힘겹게 입을 열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어요. 박 팀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회사에서도 남아준 직원들의 처지를 고려하고 있으며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팀장님의 말씀에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동생들의 얼굴을 보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 팀장님과의 대화 이후 저는 계속해서 공장 철수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친구 아니타와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타는 프랑스계 방산 기업 D사에서 일하고 있었죠. 늘 자신의 직장 자랑을 하던 친구였어요. 급여도 좋고 프랑스 회사라 자유로운 복지 제도도 마음에 든다고 했었죠. 사실 아니타를 만나려던 이유는 그녀의 회사에 자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만나자마자 아니타는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프랑스 방산업계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해요. 아니타의 말에 따르면 작년부터 한국 방산의 생산량을 많이 뺏기기 시작했대요. 특히 최근 한국의 현무5가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무기 구매국들이 전부 한국 방산업계에만 관심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D사의 생산량이 정말 많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에 들어갈 거라는 예고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타는 자신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제 의견을 물었어요.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혔습니다. D사는 마크롱 대통령이 특히 자랑스러워하던 기업이었는데 이렇게 빨리 상황이 바뀌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욱 놀라웠던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프랑스와 인도의 관계가 매우 좋았다는 점이에요. 얼마 전 모디 총리가
프랑스 혁명 기념일 행사에 국빈으로 초대되어 열병식을 지켜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인도 육군 240명이 열병식에 참여했고 프랑스 방산기업 D그룹이 인도 공장에서 생산한 전투기 세대가 에어쇼를 펼쳤다고 들었어요. 당시 뉴스에서는 30억 유로 규모의 방산 계약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죠. 인도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와 스코르펜급 잠수함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프랑스 방산 기업의 인도 국방 프로그램 참여와 현지 생산 확대도 논의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상황이 이렇게 바뀌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아니타의 말을 들으니 한국 방산업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타와 헤어진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만큼 미래가 확실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었어요. 어떻게든 삼성 공장이 인도에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출근길에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파업과 관련한 시위대의 행렬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거든요. 빨간 깃발을 든 시위대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회사 앞에서만 하던 시위가 이제는 도시 전체로 퍼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TV에서도 하루 종일 삼성전자 직원들의 파업과 시위 소식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인도 사람들의 반응은 매우 냉담했습니다. 뉴스에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며 전혀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고 보도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TV에 나와 인터뷰하는 인도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가 알고 있는 동료도 있었어요. 라지브라는 친구였죠. 라지브는 삼성은 일을 하고 나서 월급도 제때 주지 않으며 불량 제품이 나올 때면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삼성에서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폭로하러 나왔다며 멍든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라지브와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그가 얼마나 회사에 만족해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은 인도 평균 월급보다 훨씬 많은 급여를 주고 있었고 어느 기업과 비교해도 복지가 좋았습니다. 심지어 라지브는 얼마 전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이 돈으로 휴대폰을 바꿔야겠다며 신나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출근길 저는 라지브를 마주쳤습니다. 그에게 어젯밤 TV에서 본 인터뷰에 대해 물어봤어요. 라지브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해주면 돈을 준다고 했고 라지브가 말한 금액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라지브가 방송에 나온 이후부터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는 직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인터뷰의 수위는 점점 더 심해졌고 언론에 보도된 삼성은 악질 기업으로 그려지고 있었죠. 회사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을 때면 옆자리에서 몇몇 동료들이 서로 어떤 방송국의 인터뷰 섭외가 왔는지 그리고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마치 자랑거리처럼요. 그 순간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장의 이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일했던 시간들과 회사가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저버리고 있었어요. 지금 회사에서는 파업하는 직원들까지 점심을 챙겨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밥을 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회사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같은 인도 사람이었지만 이런 이중적인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여기저기서 삼성을 비난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양심 없는 기자들이 확인도 하지 않은 거짓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반응도 매우 격했어요. 댓글들은 한국과 삼성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보도를 본 사람들이 선동되어 시위대의 행렬에 합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연일 이어졌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길에 늘 보던 뉴스 화면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모디 총리가 직접 나와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불법 시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어요. 모두가 거짓 기사에 휩쓸리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했죠. 모디 총리의 연설을 들으며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드디어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행이었지만 왜 이렇게 늦게 나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인터넷에서 거짓 기사들이 하나둘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거짓 인터뷰를 했던 영상들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시작한 거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알고 있던 동료 라지브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을 TV에서 보게 된 거예요. 뉴스에서는 거짓 인터뷰를 한 사람들을 모두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금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찰에 체포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만큼 모디 총리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했어요. 모디 총리는 연이어 특별방송으로 삼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어요. 인도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삼성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삼성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와 같이 출근길에 올랐는데 회사 앞에 도착하자 뭔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차들이 정말 많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상하게도 시위대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시위가 끝났나 싶은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회사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고요했어요. 파업 중이던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시위하던 직원들이 복귀를 한 것도 아니고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니었죠. 무슨 일인지 갸우뚱거리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낯선 광경에 어리둥절해하며 동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들의 대답을 듣고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디 총리가 직접 경제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삼성 공장을 방문했다고 해요. 시위하던 직원들은 전부 구금되었고 총리가 직접 와서 상황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였죠. 모디 총리는 삼성 경영진에게 파업하는 시위대들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제발 인도에 남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직원들은 들떠 있었어요. 다들 우리가 이제 다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냐며 기대에 찬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끝까지 시위에 참가하지 않았던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만약 공장이 재가동되면 구금된 사람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규모가 워낙 커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제 걱정을 들은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삼성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잊었냐면서 지금은 원래 월급보다 적게 줘도 들어올 사람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듯했어요. 실제로 삼성 공장이 처음 들어설 때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입사했던 기억이 났거든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을 테니까요. 동료들은 오히려 당분간 신입 직원들 재교육하느라 더 바빠질 거라며 싱글벙글했어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들어보니 놀랍게도 모디 총리가 직접 우리 작업장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며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앞에 서서 말씀하셨죠. 끝까지 공산주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고 꿋꿋이 자리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최대한 삼성 측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 사태를 마무리할 테니 계속해서 협조적으로 일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모디 총리는 불법 시위 주동자들은 국가안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이는 최대 7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였기 때문에 다들 깜짝 놀랐죠. 이번 사태로 인해 구금된 사람들의 수가 1000명이 넘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제가 알던 얼굴들도 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죠. 그러나 모디 총리는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외국 기업들에게 인도가 안전한 투자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권 단체들의 비난보다 지금은 삼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총리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뭔가 상황이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죠.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박 팀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박 팀장님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팀장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그리고는 한국 본사 측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월급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도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고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또 언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이라며 중국에서도 이미 한 번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 팀장님은 자신도 한번 한국에 들어가서 상황을 지켜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삼성이 철수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삼성이 끝까지 남길 바라며 시위에도 참여하지 않고 철야 작업도
꿋꿋이 버텨냈는데 여태까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무거운 공기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방으로 들어가 보니 얼마 전 열이 났던 막내 동생이 또다시 시름시름 앓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한동안 괜찮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기를 반복했어요. 회사 소속 의사 선생님이 주신 약을 꾸준히 먹였는데도 소용이 없었죠. 이번엔 정말 심각해 보였어요.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이 얼마가 나오든 큰 병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동생을 들쳐안고 근처 큰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늦은 밤이라 택시를 잡기도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어이가 없었어요. 인도의 의사 선생님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말만 계속 되풀이했죠.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밤새 응급실에서 동생을 지켜보며 어쩔 줄을 몰랐어요. 부모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한 가지가 동생들을 잘 돌봐달라는 거였는데 이대로 가다간 동생이 정말 큰일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심지어 도움을 청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생각에 절망감마저 들었어요. 새벽 내내 병원에서 동생 곁을 지켰지만 동생의 상태는 여전히 좋지 않았고 내일 출근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고민 끝에 박 팀장님께 연락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박 팀장님은 금방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드리자 팀장님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동생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보셨어요. 박 팀장님은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시더니 갑자기 병원 의사와도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놀랐지만 의사에게 전화를 건네드렸습니다. 박 팀장님은 의사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박 팀장님은 제게 걱정하지 말고 동생을 돌보라고 하셨어요. 회사 일은 당분간 신경 쓰지 말고 동생의 건강에만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다음날 내내 수액을 맞고 동생은 일단 진정된 것 같았어요. 열이 내린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아플지 모른다는 생각에 출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최근엔 열이 나는 빈도가 점점 더 잦아지고 있었거든요.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한국 아저씨들이 모여 있었고 아저씨들은 저를 불렀습니다. 박 팀장님에게 동생의 상황을 들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무슨 일인지 물어보셨어요. 동생이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린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참으려 했던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사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가장으로서 동생들을 돌봐왔는데 아저씨들의 따뜻한 관심이 마치 아버지의 품 같아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아저씨들은 저를 다정하게 달래주셨어요. 제겐 이렇게 고민을 나눌 어른이 없었는데 아저씨들의 위로에 긴장이 풀렸죠. 한참 제 얘기를 들어주시더니 갑자기 봉투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아저씨들이 모은 돈이라고 하시면서요. 봉투를 열어보니 어마어마한 액수의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놀라는 저를 보며 아저씨들은 설명해 주셨어요. 이번에 박 팀장님이 한국에 들어갈 때 저도 같이 가서 동생의 병원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의 의료 기술이라면 원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요. 더 놀라운 건 박 팀장님이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휴가도 미리 빼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아저씨들은 십시일반 모은 돈이라 많지 않지만 한국 다녀올 비용과 동생 진료비 정도는 충분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 한 분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8시간씩 같이 일하는 사이면 가족보다 더 많이 보는 사이 아니냐고요. 우린 가족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부담 갖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아저씨도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동생 문제가 잘 해결돼야 저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저씨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정말 고맙다고 잘 다녀오겠다고 말씀드렸죠. 그제서야 아저씨들의 얼굴에도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와 제 가족을 위해
마음을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지 엄두가 안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동생의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동생들에게 한국행 소식을 전했습니다. 동생들은 처음에는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내 기뻐했어요. 특히 아픈 동생은 희망에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그 모습을 보니 꼭 좋은 결과를 얻어와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한국행을 준비하면서 마음은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낯선 나라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병원에서 어떤 결과를 듣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박 팀장님은 인도 공장 철수를 의논하러 한국에 가는 거였으니 이 결과에 따라 제가 실직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박 팀장님과 아저씨들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출발 전날 박 팀장님과 잠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박 팀장님은 공장 철수를 만약 진행하게 되더라도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의 일자리는 모두 연결시켜주고 갈 예정이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의리를 지키는 모습에 감동했죠. 삼성 말고 다른 곳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았지만 끝까지 직원들을 챙기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과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작은 환송회가 열렸어요. 아저씨들이 몰래 준비한 파티로 모두 모여 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주셨죠. 박 팀장님은 한국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다른 아저씨들도 걱정 말고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아저씨들과 박 팀장님 그리고 회사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동생의 건강을 되찾고 더욱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그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인도 총리까지 나서 사태를 진정시키려 해도 철수는 강행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한국인들의 모습도 인상적입니다. 인도 사태에 대해 많은 의견 댓글 부탁드리며 해외 곳곳의 숨은 이야기들을 많이 찾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